서방의 예측하고는 달리 제가 볼 때는 2023년에 전 세계 경기는 중국을 봐라. 한 달 정도나 두 달 정도의 그 방역 상황이라고 하면 그것은 끝나고 나서 뭘 할 거냐면 중국이 대대적인 경기 부양을 한다고요. 그래서 오히려 1, 2월 달에 수치가 나쁘게 나오면 나쁘게 나올수록 3, 4, 5, 6 하반기에 이제 엄청난 물량을 갖다 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연초부터 중국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방역을 크게 완화했기 때문인데요. 중국이 코로나 봉쇄를 풀면 세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했는데 막상 봉쇄를 풀고 보니까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IMF 총재가 중국의 방역 규제 완화가 올해 글로벌 경제의 발목을 잡을 최대 변수라고까지 했는데요.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중국이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코로나 봉쇄를 풀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경제에 좋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들이 나왔는데 막상 이제 경제에는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분석이 또 나오니까 헷갈리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중국은 코로나를 안 풀면 안 푼다고 이제 야단치고 또 풀면 또 왜 풀었냐고 이제 서방은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 반중 정서가 최악이다 보니까 약간 그 감정을 실어서 보는 이제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팩트 체크한다기보다는. 네. 그래서 뭐 최근에 IMF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뭐 중국은 픽아웃 했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IMF 총재는 중국의 코로나 폭증이 세계 경제를 끌어내린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IMF 예측을 한번 보면요. 네. 그 물론 10월 예측치고 아마 이번에 수정을 한다고 하는데 2022년보다 2023년의 성장률이 더 높은 나라는 주요 국가 중에서 딱 한 나라가 있는데 그게 중국이에요. 뭐 미국, 유로, 독일, 프랑스, 뭐 일본, 한국 다가 인도까지 네. 2020년보다 2023년 성장률이 더 낮아요. 그러면 누가 성장률을 끌어내리냐 그러는 거는 금융약관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세계 경제 성장의 기여도를 보면 중국이 26%고요. 미국이 26%고 중국이 31%예요. 네. 그래서 이게 기여도가 더 커요, 중국이 지금. 그래서 약간 이제 그 뭐라고 그럴까 중국에 대한 미운 감정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표현한 것 아닌가 싶고. 네. 그래서 진짜 중국이 성장 끝났냐? 네. 이제 이거를 한번 보면은 지금 한국에서도 그 중국에서 빨리 보따리 싸서 나와야 되고 탈중국 해야 된다는 얘기가 넘쳐나는데 네. 이 차트 한번 보시면 한중간 성장률이 왼쪽에 있는 건데요. 이 노란 색깔이 중국이고 파란 색깔이 한국인데 2002년 이후로 놓고 보면 우리가 중국보다도 더 높은 성장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다 마이너스죠. 네. 그리고 우리는 2002년 이후에 세계 평균 성장률을 따라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에 거는 미국하고의 중국하고 성장률인데 네. 그 미국이 중국보다도 높은 성장을 한 적이 없죠. 그러네요. 계속 다 마이너스고. 그래서 네. 지금 보면 중국의 GDP 성장률을 세계, 미국, 한국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 2배에서 한 뭐 많이 갈 때는 4.5배까지. 그래서 내년도 경제 성장률 뭐 미국은 1%, 우리가 1.6% 그러는데 중국은 뭐 못해도 한 4.56, 이제 중국 내부적으로는 5.5까지 보는데 네. 그럼 미국 대비 4배, 한국 대비 3배를 성장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중국이 성장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럼 1% 성장하는 나라는 어떡할 거냐. 네. 이제 이거를 한번 봐야 되고요. 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중국의 그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이제 풀었다. 그래서 이게 세계 경제 성장을 끌어내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많이 예측을 하는데 네. 지금 중국의 그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조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이미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2021년, 22년 사이에 한 3번의 이 파동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 포함해서 다 그러는데 보면 전체적으로 이것은 이제 안정화되어 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정부가 방역을 얼마나 세게 했냐. 그걸 보면 주요 국가들이 다 이제 뭐 방역 강도를 확 낮췄고 영국이나 뭐 이런 데들은 거의 다 풀었다고 봐야 되죠. 네.
근데 보시면 그 좌측 하단에 차이나 중국은 이제 이게 빨갛게 제가 색칠을 해놨습니다만은 방역을 계속 유지를 했었어요. 네. 그러면 이게 방역을 풀면은 성장률이 높아지고 방역을 계속하면 성장률이 낮아지냐 뭐 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지금 확 낮춰요. 근데 중국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냐 그러면은 이게 코로나19 특히 이번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대략 한 2주 정도면은 정상인이라면 이제 안정화가 되는 걸로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국은 아마 1월 말까지를 기점으로 해서 그 집단 면역을 형성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 그 이 각 주요 도시별로 지금 그 데이터가 나오는데 네. 확산이 언제 피크냐 그러면 12월 중순에 북경, 뭐 중경, 상해 이런 지역들이 12월 중순이고 네. 지금 12월 26일 날 이제 그 조사를 한 거 보면 대략 전체 한 72%가 이미 감염이 됐다.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 서베이를 한 거 보면 북경은 이미 80%가 감염이 됐고 네. 반면 이제 그 시골 지역은 칭하이성 같은 경우는 한 43%밖에 감염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건데 네. 지금 중국의 사이트에서 보면은 그 주요 도시의 확산 피크 예측치가 쭉 나옵니다. 근데 왼쪽에 보시는 것이 북경이고 그래서 네. 12월 중순이 피크고 대략 1월 정도가 이게 이제 확산이 끝나는 정도. 상해 마찬가지고요. 네. 그리고 심천도 보면 12월 하순, 뭐 1월 초순, 그리고 그 쓰촨성, 청도 같은 경우도 보면 1월 중순, 12월 중순, 1월 초순, 요걸 이제 피크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왜 저것을 가만 내버려 두냐는 것은 12월에 이제 중순에 이걸 풀었기 때문에 대략 한 2주 정도면 12월 말까지 해서 1차 확산이 이제 이루어지고 그러면 한 40-50% 감염이 되는 거죠. 네. 근데 거기서 2주 정도를 가면 바로 춘절, 구정이 있어요. 그래서 네. 중국의 그 농민공이라고 시골에서 이제 올라와서 도시에서 일하는 사람이 2억 9천만 명, 3억 가까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구정 때 집에를 가는 거죠, 고향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시골을 감염시키는 거죠. 그게 2차 확산일 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다시 도시로 이제 귀경하는 것, 네. 그게 1월 말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3차 확산이 끝나게 되는데, 그러면 대략 아마 80-90%의 감염이 이제 이루어지고, 그게 집단 면역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중국의 지금 전략은 80-90%의 집단 면역을 1월 달 정도에 마무리를 하고 싶은 것. 요게 이제 중국의 전략이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지금 뭐 한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시골에 그렇게 많이 확산이 되면 네. 뭐 의료시설도 그냥하고 병원도 없는데 대량으로 사람들이 죽을 거다. 이제 그런 예측들도 많이 하는데. 그런 우리가 나오고 있죠 지금. 예.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뭐 시골에 우리도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국도 뭐 시골에 병원이 있는 데가 없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조금 이제 색안경을 쓰고 보면 그런 건데 그 상황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는 분이나 치명상을 입으신 분들이 다 이제 고령자 그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이지 정상인들의 경우는 뭐 그냥 약간 독한 감기 정도로 지나가는 게 그 팩트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오미크론이나 한국의 오미크론 지금 똑같은 상황인데 그렇게 보면은 중국 정부가 이제 무식하게 밀어붙이는 것 같지만 이제 중국도 그 사이는 제가 볼 때는 중국의 벌거벗은 임금님 노래를 했던 것 같아요. 국민들은 다 아는데 이제 정부만 그렇게 가는데 근데 그게 결정적인 것은 이제 A4 용지 백지 시위가 중국이 이걸 풀겠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백지 A4 용지보다는 축구공이었던 것 같아요. 축구공이요? 그게 무슨 의미죠? 그래서 카타르의 월드컵을 이제 하는 과정에서 예. 중국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이제 돌발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 카타르 축구를 이걸 이제 생중계 포함해서 엄청난 인력을 투입해서 중계를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멘붕이 온 것은 중국이 초반에 떨어진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응원하는 사람들을 보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응원을 하는데 와서 마스크 쓴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네. 그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거기서 엄청난 이제 샥을 사실은 받았고 그건 다르게 생각을 하면 소위 말하는 타케투스 함정. 정부를 이제 무슨 소리해도 믿지 않는 그 리스크가 발생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부가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그래서 뭐 부랴부랴 하여간 중계도 뭐 중지하고 뭐 화면도 조정하고 했다고 하지만 네. 그게 오히려 컸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로서는 이제 방향 전환을 빨리 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잠깐 보시면 이 미국하고 전쟁을 했지만 사실은 중국이 미국보다 더 무서운 게 오미크론인데요. 그 여러 가지 경제지 GDP, 소비, 투자 뭐 쭉 있는데 이 중에서 마이너스가 나왔거나 문제가 컸던 것이 보면 소비 마이너스 1%, 부동산 마이너스 10%, 네. 그리고 수입도 한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중국은 대략 뭐 수입이나 내수가 한 10%대 고성장을 하는 나라인데 네. 이 세 가지가 보면 전부 내수와 관련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내수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결국은 오미크론 때문에 이동을 이것을 이제 통제를 하는 바람에 뭐 밖에 나가야 뭐 아파트를 얻고 아파트 청약을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부동산하고 죽어버린 거고 네. 밖으로 못 나가니까 소비 활동 자체가 안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내수에서의 당연히 수입도 줄어드는 그래서 이게 오미크론이 만들어낸 이동의 제한이 이게 중국 경제를 이제 완전히 잡아놓은 거고 그래서 지금 뭐 서방의 예측하고는 달리 제가 볼 때는 2023년에 전 세계 경기는 중국을 봐라. 중국이 가장 먼저 이거 리커버를 하는 것인데 지금 보시면 코로나하고 경기 사이클인데요. 감염 주기하고 방역 정책 주기, 그다음에 경제 정책 주기하고 경제 주기를 놓고 보면 요게 순서대로 가죠. 이제 감염 발생하면서 이제 방역 대책이 나오고 방역 대책 다음에 경기가 나빠지니까 정책이 나오게 되고 정책 다음에 실물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게 되는데 이게 이제 시차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네. 지금 보시면은 중국이 가장 먼저 감염됐고 가장 먼저 정책을 했고 경기도 그 덕분에 가장 빨리 좋아졌다가 빨리 떨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세계 경기 전체를 한번 보면 이런 그림인 것 같아요. 2020년, 21년, 22년, 23년을 놓고 보면 2020년에 이 중국이 가장 먼저 이제 그 발생을 했지만 먼저 이거 통제를 하는 바람에 2021년에 보면 피크를 중국이 가장 먼저 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먼저 치면 먼저 떨어지는 것처럼 하강도 먼저 중국이 했고 지금 2022년 이제 말 기준으로 놓고 보면 중국은 바닥에서 살짝 기어 올라가는 단계고 EU라든지 이제 미국이라든지 이제 신흥 시장은 내려오는 중이죠. 그래서 요게 이제 다른 점인데 결국은 뭐 2023년을 놓고 보면 이게 중국이 가장 먼저 경기 사이클 상에서 먼저 회복하는 이런 패턴으로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을 보면은 이게 경기의 시차가 확실하게 보입니다. 중국이 먼저 피크아웃하고 먼저 내려갔고 네. 미국은 아직도 이제 내려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 제가 첫 질문부터 굉장히 길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한데, 근데 이제 제 첫 질문이 그거였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코로나 방역을 풀면 세계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이 됐었는데 이제 염려가 계속 나오고 있다. 근데 이제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중국은 지금 올해 경제 성장 그 코로나 감염이 1분기 때 피크를 찍고 그리고 집단 감염 면역을 형성한 이후에 경제가 이제 성장하는 쪽으로 갈 것이고 그래서 이제 세계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해도 될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달 정도나 두 달 정도의 그 방역 상황이라고 하면 그것은 이게 전체 GDP 근데 그게 끝나고 나서 뭘 할 거냐면 중국이 대대적인 경기 부양을 한다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1, 2월 달에 수치가 나쁘게 나오면 나쁘게 나올수록 3, 4, 5, 6 하반기에 이제 엄청난 물량을 갖다 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그럼 경기 부양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중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하는데 미국은 이제 돈을 막 찍어서 할 수 있는데 중국은 못 한다. 네. 이건 넌센스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통화량을 보면 미국은 뭐 100년 만에 제일 많이 풀었잖아요. 네. 25%를 풀었는데 미국은 11월 달에 보면 통화 증가율이 제로예요. 가장 빨리 풀었다 빨리 확 낮추는데 중국은 먼저 이제 그 경기가 피크아웃 됐고 네. 그 통화 단속을 먼저 했었어요. 그래서 뭐 통화량이 한 8%까지 떨어졌는데 네. 이걸 12%까지 지금 올려놨어요. 거의 50% 정도 통화량 늘렸고 첫 번째 이 먼저 통화 단속을 했고 CPI 물가가 낮기 때문에 돈을 풀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커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정부가 지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중국이 기업 부채는 높다고 하지만은 정부 부채는 전 세계 주요 국가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 지출을 할 수 있는
룸이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보다 월등히 더 크죠. 그래서 정부 재정이 대대적으로 재정 적자를 뭐 자기네 생각한 3%라고 하지만 실제로 한 6% 이상 적자를 내버리는 거죠. GDP에. 그래서 거기서 더 늘릴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중국이 지금 재정이 건전하기 때문에 세금을 깎아주는 거죠. 그래서 감세 이제 이거를 또 뭐 예를 들면 자동차 구입이라든지 뭐 가전 구입이라든지 부동산 구입에서 세금을 깎아주면서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이걸 이제 중국이 대략 한 1조 5천에서 2조 위안 뭐 이 정도를 깎아주는데, 그 코로나 위기 과정에서 아마 이번에 회복을 하는 과정에서는 아마 소비 쿠폰이나 뭐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확 해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세 가지 수단을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지금 많은 상황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에 나선다고 하면 아무래도 한국이 최대 수출국이 또 중국 아닙니까? 물론 작년에는 좀 부진했어서 뭐 중국보다는 베트남이나 이런 데 더 수출을 많이 했다고 하지만 이건 좀 이례적인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한국이 만약에 그럼 그 상황에서 수혜를 볼 수 있다면 혹은 수혜를 볼 여지가 얼만큼 있고 또 근데 우리 본다면 또 산업의 어떻게? 구조를 한번 봐야 되는데요. 네. 우리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거 전체적으로 보면 90%가 중간재하고 원자재를 자본재를 주로 수출을 해요. 네. 소비재는 뭐 한 10%, 12%밖에 되질 않아요. 얼마 안 되죠. 근데 지금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하는 것을 보면 소비를 대대적으로 이제 늘리게끔 부양을 해요. 그래서 우리로 놓고 보면 이게 중간재, 자본재는 소비재가 아니죠. 네. 그래서 중국의 대대적인 경기 부양에 우리 수혜폭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네. 이제 그걸 염두에 둬야 되고, 그리고 이제 내년에 전 세계 경기가 다 나쁘기 때문에 중국이 작년 같은 경우도 수출이 한 9% 정도 늘었어요. 근데 금년에는 거의 수출을 제로나 뭐 마이너스 정도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전 세계가 다 밑으로 가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중간재, 자본재들이 그 중국이 수출과 연관되는 쪽들이 아무래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출은 마이너스, 내수는 올라가는데 우리 쪽은 소비재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네. 중국의 대대적인 내수 부양에서 한국의 수혜는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좋지만, 이 중국이 기업들이 받는 수혜에 비해서는 우리의 수혜는 굉장히 줄어든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은 뭐 최근에 한한령이 풀린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기대감도 높았고 했지만 한한령이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중국이 우리가 이제 한한령 해가지고 막힌 게 2016년 뭐 사드 사태 이후란 말이에요. 6년 전에 한한령에 막혀 있던 그 한류 제품이 지금 중국에서 6년이 지난 지금도 한류에 대해서 그렇게 열광하냐. 네. 이거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령 뭐 화장품도 있을 수 있고 뭐 또 뭐가 있죠? 그렇죠. 화장품, 연예, 오락, 네. 공연, 엔터테인먼트 뭐 이런 산업들. 것들이 있고 게임 이런 게 있는데 그 세 가지 분야에 다 해서 중국의 내부적인 실력이 무지 올라가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이번에 광군제 통해서도 나타냈는데 네, 화장품 같은 경우 로컬 기업들의 부상이 굉장히 눈에 띄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화장품이 잘 안 팔린다고 그러고 한국의 양대 메이커들 중국에서 헤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우리가 무슨 뭐 이게 제품을 불량 만들어거나 질이 떨어진 건 난 절대 아니에요. 네. 중국이는 눈높이가 올라가 버린 거죠. 그래서 중국이 1년에 해외여행을 코로나 전에 1억 6천만 명이 해외여행을 했는데 뭐 예전에 여행지 어디를 가보다 중국말이 다 들렸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전 세계의 명품점, 전 세계 면세점 여기를 중국인들이 다 가본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전 세계 명품점에, 전 세계 면세점에, 백화점에 메드 인 코리아는 없죠. 여기서 이제 한국의 브랜드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이미 알아버린 게 이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중국의 이제 게임이 그 사이 한국 걸 많이 베껴가지고 6년 동안에 이 수준이 무지 높아졌어요. 지금 한국에서 이제 역으로 중국 게임이 와서 한국 시장을 먹는 이런 정도까지 전세 역전이 이루어져 우리가 판도만 열어주면 중국 거를 다 쓸 수 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예전 스토리 지금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3년 동안 그 코로나 봉쇄를 하면서 뭐 니네 할 것 없이 전부 이제 핸드폰으로 모든 것을 다 하고 오락엔터를 하다 보니까 전 세계 오락엔터를 다 검색해 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의 그 연예 오락 엔터테인먼트가 이게 세계 최고냐. 네.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류에 대한 기대를 그 사드 이전에 이제 그런 정도로 풀면 우리 꽤 많이 팔린다고 하는 것도 이건 조금 다시 봐야 된다. 그렇게 보십니다.
그 작년에 대중 수출 감소의 주된 이유가 또 반도체 감소가 있었는데요. 중국이 한국 반도체 최대 수요처이고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기업들의 공장도 중국에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위기를 잘 넘기면 또 반도체 수요가 좀 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경기가 중국 경기가 좋아지고 반도체 수요가 늘어서 반도체 수출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뭐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 중국이 전 세계의 그 노트북, 핸드폰, 디지털 TV의 거의 60%에서 90%를 중국이 생산을 해요. 네. 그리고 또 그것의 소비도 최대 시장이 중국입니다. 그리고 뭐 아무래도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는 전기차 같은 경우에 중국이 전 세계 시장의 거의 50에서 60%를 차지를 해요. 그리고 자동차도 지금 이제 전장품에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미국이 한 1년에 1,600만 대 정도 자동차를 사는데 중국이 2,600만 대를 사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IT 이게 전체 세계 최대 시장이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의 반도체 수요가 중국 자체 수요만 보면 한 35%고 중국이 OEM으로 받아가지고 다시 재수출까지 포함하는 거라면 그 60% 가까이가 중국이 소비를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수출 이제 소비가 반도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첫 번째는 중국의 코로나 때문에 이동이 안 되다가 보니까 내수가 마이너스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OEM 공장들이 예를 들면 애플도 그렇지만 이게 가동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긴 거죠. 네. 그래서 감염이 우려돼 가지고 이제 공장을 스톱시키거나 통제를 해버리는 바람에 그러다 보니까 이 노트북, 핸드폰, 디지털 TV 같은 IT 기기의 수출이 줄어버린 거죠. 그러면 이게 소비가 줄고 수출 두 개가 줄다 보니까 전 세계의 그 작년 같은 경우에 지역별로 반도체 소비 감소폭을 보면 중국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그 에펙트가 있고, 근데 반대로 이제 이것이 그 리커버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반대 효과가 당연히 나타납니다. 나타나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 그 지금 차트 보시면 문제는 반도체보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월별 반도체, 월별 대중 적자를 보면 우리가 2021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이 반도체 빼버리면 2021년부터 22년 지금까지 계속 적자예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더 사실 심각하죠. 그래서 반도체만 되면 다 잘 되냐 그게 아니라 네.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서 대중국 수출 경쟁력이 현격히 떨어진다. 이게 오히려 이제 심각한 문제고. 네.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가 주로 팔고 있는 게 D램인데 D램은 한국이 전 세계 시장이 거의 70에서 75%를 커버하기 때문에 이것은 뭐 경기 회복에 당연히 리커버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반도체에서 흑자가 나는 것보다가도 네. 다른 쪽에서 적자가 더 크게 나버리면 반도체가 선방을 하더라도 전체적인 이제 대중국 무역 흑자는 줄어들거나 이게 안 나올 수가 있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에만 의존하는, 반도체는 제가 볼 때 크게 문제가 없지만 이게 다른 아이템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지금 그 과기부가 2021년 조사한 걸 보면 그 주요 기술을 보면은요, 그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이나 격차가 중국보다도 못한 게 5가지가 있어요, 이미. 그리고 기술 격차의 수준도 보면은 우리하고 중국과 별 차이가 없어요, 미국 대비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로서는 문제고.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제 방금 아까 지적하셨습니다만은 베트남이 우리 무역 수지 흑자의 최대 국가가 돼서 2022년에 314억 불로 1등이고 미국이 255억, 홍콩이 241억인데 우리가 이제 그 중국의 적자가 커졌다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하지만 사실은 홍콩도 중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포함하게 되면 뭐 이게 그렇게 이제 적자가 났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어려워요. 근데 지금 베트남이 보면 2018, 19, 20, 21, 22로 가면서 무역 흑자가 계속 커져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하나 보는 것은 물론 대중국 흑자는 줄어들고 베트남이 느는 건 그나마 다행이지만 제가 볼 때는 좀 찜찜해요. 뭐가 찜찜하냐면 베트남의 인당 소득이지만 3,900불 뭐 이렇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12,000달러인데 이게 뭐냐면 중진국 수준에서 우리가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는 경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5,000달러 이하 이 어떻게 보면 저소득 국가에서 생산을 해야만이 흑자가 나는 제품이 지금 이제 흑자를 내는 주요인인데
그러면 베트남에서 얼마나 그걸 더 할 수 있냐. 그래서 밸류 에디드가 높은 쪽으로 가서 흑자를 내야지. 결국은 이제 우리 심각한 경쟁력의 문제인데 흑자 나는 거 너무 즐길 거 아니다. 이유는 경쟁이라는 것은 치열하게 경쟁해서 싸워서 이겼을 때 경쟁력이 생기는 거지. 2류 국가에서 지금 경쟁하다가 네. 이게 경쟁력 없다고 공동이 빼서 3류 국가에 가가지고 거기서 생산해서 흑자 나는 걸 좋아할 수가 있냐. 그러면 계속 그것만 가게 되면 우리가 첨단 제품, 제대로 된 제품 못 만들면 우리 자체가 3류 국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베트남의 그 무역 수지 흑자를 뭐 급한 김에 이제 이것은 의미는 있다고 하더라도 네.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 놓고 보면 조금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반도체 말씀드린 김에 한국이 지금 미국이 주도하는 치포 동맹, 그러니까 미국, 일본, 대만, 한국이 한 편을 먹고 중국을 견제하는데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또 중국의 교육하고 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1년 동안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번에 얘기한 걸 보면은 그 한국에 대해서는 1년 정도는 반도체 장비 공급을 예외 조항을 뒀어요. 네. 그래서 미국이 이제 배터리하고 반도체 공장을 미국 유치하기 위해서 잘해줄게 그랬다가 네. IRA법을 국회가 통과시켜 버리는 바람에 행정부가 손을 못 쓴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서로 모순이 생기니까 행정부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이 배터리는 지금 어떻게 손을 볼 수 없으니까 자기네 행정부가 할 수 있는 대중국 제재에서 배터리가 아니라 반도체를 빼준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는 예를 들면 14나노 이하의 장비를 그 중국으로 수출 못 하는데 한국은 1년 동안만 예외를 해줄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상대적인 우리 타격은 별로 이제 없다는 얘기고, 지금 이제 우리가 계속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앞으로 중국이 그 미국의 반도체 제재 때문에 특히 치포 동맹이 이제 돼가지고 중국이 완전 죽었다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지금 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중국이 지금 미국한테 제재 받고 있는 것이 반도체, 배터리, 그다음에 제약, 히토류 네 군데인데요. 조사를 해보면 미국의 시장 점유율은 12%, 0%, 5%, 16%밖에 안 돼요. 근데 아시아의 비중이 반도체는 73, 배터리는 92, 의약품은 61, 히토리는 72%. 그래서 이것은 이제 미국으로서는 반도체만 보더라도 이게 생산을 한다는 것은 아시아에 의존을 하고 있는 것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아시아와 동맹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고 중국보다도 시장 점유율이 더 낮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의 고민이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치포를 한국, 이제 일본, 대만, 미국 네 군데 반도체 장비, 재료, 소재, 생산, 기술 이 네 개의 나라가 요걸 다 갖고 있는데, 요걸 다 합치게 되면 치포의 그 점유율을 한번 보면요. 반도체 종합 생산에서는 전 세계의 91%, 설계의 91%, 지금 파운드리 같은 경우도 87%, 장비의 73%를 다 장악해요. 그래서 이 네 개 나라가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치포 동맹을 해가지고 중국으로 공급을 하나도 안 해버리면 중국은 바로 아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근데 이 치포가 동맹이냐 아니면 라이벌 포냐를 보면 이게 라이벌 포예요. 무슨 말이냐면 반도체 장비에서는 미국하고 일본이 서로 경쟁 관계예요. 네. 그리고 예를 들면 파운드리에서는 대만하고 우리가 누가 1등이냐를 갖고서 타이완의 TSMC하고 우리 삼성전자가 치고받고 하잖아요. 네. D램 메모리에서는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한국의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경쟁 관계예요. 서로 피 터지는 누가 1등하고 2등하고 3등 할래를 다루는 건데, 그러면 장비, 재료, 이게 생산, 이게 다가 이 네 개 나라를 보면 서로가 물고 물리는 경쟁 관계인데, 피 터지게 싸우는 나라끼리 같이 모아놨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동맹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건 오히려 동맹이 아니라 그냥 협회죠 뭐. 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이게 치포 동맹이 허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치포 동맹으로 중국이 완전히 죽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문제는 하나는 보면요. 첫 번째는 공급망이고 두 번째는 이제 소비자인데요. 지금 반도체를 재료부터 원재료부터 소재 가공, 그다음에 이제 생산, 그리고 조리까지를 놓고 보면 뭐 이게 한 나라가 다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10개 이상의 나라를 거쳐 가지고 이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게 지금
중국 하나를 막는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들의 문제가 같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막히는 순간에 다른 서플라이 체인도 다 이제 고통을 받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공급망의 측면, 예를 들면 지난번에 우리가 불화수소 같은 거 이거를 이제 일본이 공급하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난리가 났던 적이 있어요. 네. 근데 불화수소에 들어가는 원재료인 형석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원재료가 나와요. 그리고 그걸 이제 일본에서 가공해 가지고 한국으로 갖고 와서 우리가 반도체나 LCD를 만들고 그 만든 제품을 중국으로 가져가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이걸 미국과 유럽에 수출하는 이런 메커니즘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서플라이 체인상에서 하나만 터져도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미국이 지포 동맹을 해서 중국을 봉쇄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반도체 생산을 하면 좋긴 한데 네. 문제는 세계 시장의 소비 비중을 보면요, 아시아가 62%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미국에서 이 쓸 수 있는 것의 비중이 한 18%인데 그거 이상으로 생산하면 어떡하냐? 다시 배 타고 비행기 타고 중국으로 갖고 와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기술이 뭐 센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기술은 시장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그 미중의 관계에서 반도체 봉쇄가 중국을 완전히 죽였다, 이렇게 보는 건 좀 과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미국이 하고 있는 것에서 뭐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냐면, 첫 번째는 미국이 완전히 정말 중국으로 들어가는 반도체를 막아버리면 먼저 나스닥이 대폭락을 해요. 네. 그래서 애플이 뭐 세계 최대의 이제 IT 기업이다, 뭐 이렇게 핸드폰에서 그렇게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애플이 자기 제품의 거의 90%를 중국에서 만든단 말이에요. 네. 그럼 애플의 매출액이 90%가 날아간다고 그러면 애플의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이며 나스닥의 주가는 어떻게 되냐? 전 세계 이제 통신 칩의 최대 기업이 퀄컴인데, 퀄컴은 거의 70% 가까운 매출이 중국에서 일어나요. 그럼 퀄컴의 매출이 70% 날아가면, 그래서 그걸 놓고 보면 이게 자본시장의 영향력이 너무 크다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지금 미국이 반도체를 다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14나노 이하 장비만, 예를 들면 이 못하게 하는 것이 28나노나 40나노나 이건 지금 제한이 안 돼요. 네, 좀 기술이 떨어지는 거는 그렇죠. 중국에서 다 할 수 있죠, 지금.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하웨이하고 SMIC를 제재한 것이지 하웨이 이외의 다른 통신 장비 회사나 이제 반도체 회사는 제재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장이 계속 이제 돌아가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첨단 장비, 첨단 반도체, 이 첨단 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레가시 제품에서는 별 문제 없이 계속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미래의 성장 잠재력에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지 지금 상태의 생산에 차질이 있거나 이러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그 조금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